이번 학기 한국물류론 관련 내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국물류론에서 저희가 이번에 배울 내용들은 강의 교재 실라버스 보시면은 일단 항공물류와 관련된 물류 중심으로 강의를 좀 진행할 예정이고요. 물론 항공과 관련되는 내용도 있지만 물류의 시스템이라든지 공급 사슬 관리, 그 다음에 공급 리스크 관리 중심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물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일본 물류와 항공과의 관계, 그 다음 국제 물류와 관련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1주차에 보시면은 물류의 기본적인 개념이나 그 다음에 공급 사슬 관리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할 거고요. 그리고 공급 사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 그 다음 물류 혁신과 고객 관리, 그 다음에 물류 전략들, 그 다음 제휴 관리, 그 다음 네트워크, 그 다음 운송 시스템, 그 다음 운송 관리, 그 다음에 물류 거점, 그 다음 창구 관리와 스마트 물류 시스템, 그리고 물류에 필요한 기본적인 원가 분석들, 그리고 최근에 많이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물류 시스템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 시스템과 물류와의 관계, 그리고 최근 많이 성행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그 다음에 수요 관리, 그 다음 물류 보안들, 그리고 복합적인 물류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할 거고요. 추가적으로 미래 물류 시스템에 대한 얘기들을 저희가 조금 얘기를 진행할까 합니다. 그리고 이거 항공 물류와 관련되는 내용들은 사실 항공 물류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물류 시스템 안에 들어간 하나의 운송 방법, 최근 들어서 조금 더 많이 확대되고 있는 운송 방법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기본적인 항공 물류에 대해서 저희가 배우고 있지만 기본적인 물류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일단 이해를 하고, 그 다음 물류에서 항공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 등을 우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강의 중심으로 좀 진행하고요. 마지막 차에 저희 기말고사 정도 보는 걸로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니까 중간에 뭐 레포트라든지 이런 것, 그리고 마지막 주에 기말고사를 통해서 최종 그 성적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 저희 물류 개념과 공급 사슬의 개념에 대한 얘기들을 먼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류에 대한 개념을 잘못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물류라고 하면 그냥 물건들을 운송하는 거 아니냐, 그 물건들을 이동하고 제품들을 고객에게 전달하는 정도 수준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류에 대한 개념과 그 다음에 물류의 좀 확장된 개념 중에 하나가 공급사슬이라는 게 있죠. 이 공급사슬에 대한 개념들을 조금 저희가 잡아가도록 할 거예요. 여기 보면 책의 첫머리에 물류하고 로지스틱에 대한 차이점이 나오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물류라고 하면 음, 어떤 물건을 배송하고 조달하는 의미 정도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전쟁을 많이 예를 드는데, 군사적인 목적에서 전쟁을 진행할 때 전쟁 물자들이 잘 조달이 돼야 되고, 무기나 이런 것들이 잘 조달되고, 또 잘 전쟁터로 잘 전달이 돼야 되겠죠. 그런 조달과 배송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개념이라는 게 빠져 있는 상태, 그냥 단순하게 물건을 수송하고 배달하는 정도는 물류라는 개념을 쓰시면 되고, 거기에 이제 로지스틱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이제 전략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로지스틱이라는 개념은 여기에 전략이 들어간다. 그래서 뭐 군에서는 좀 더 효율적으로 무기나 전쟁 물자들을 조달하고 그다음 효율적인 방법으로 배송하는 이런 개념이라 보면, 기업에서는 좀 더 새로운 이윤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이윤이죠. 새로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단순하게 물건을 팔아서 얻는 이외에 그 물건을 조달하고 배송하는 과정에 생기는 추가적인 이익을 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용을 최소화해서 추가적 이윤을 만들 수 있는 근원으로서의 물류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로 로지스틱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로지스틱에는 이윤의 근원인 경우도 하나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조금 물류 비용이 또는 비용 자체가 적게 들게 되면 기업의 물건 판매에서 상대적인 우위가 생기죠. 기업의 경쟁 우위의 원천으로서도 로지스틱 개념을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로지스틱 개념보다 조금 더 확대된 개념이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공급 사슬 관리하는 개념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자세하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로지스틱이라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물건을 보관하고 그다음 보급하고 그다음에 전달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수송, 보급, 수리 등을 담당하는 일을 우리가 로지스틱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군사적인 측면에서 주로 사용됐던 용어고요. 그래서 군수품의 어떤 조달이라든지 군수품의 보관, 그 다음에 보급 이런 것들을 주로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전략적 개념이 경영학으로 넘어오게 되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수송하고 포장하고 그다음 보관하고 유통 가공하고 하는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비즈니스에서 로지스틱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있죠. 단순하게 그냥 조달 배송해서 여기 이 개념 되게 중요해요. 기업의 어떤 이윤의 근원이나 상대방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경쟁 우위를 가지는 이런 개념들이 바로 로지스틱 개념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기업에서의 로지스틱 의미는 재고를 줄이고, 재고라는 거 어차피 비용이죠. 재고를 관리하고 재고를 저장하고 창고에다 보관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 비용으로 처리가 돼요. 그래서 재고를 감소시킨다는 거는 비용을 감소시키는 거죠. 그래서 적정한 또 재고가 또 부족하게 되면 물건을 팔 수 없는 상태가 온다고요. 그래서 적절한 재고를 유지하는 거, 이런 것들, 그리고 이게 물건을 만들어서 오랫동안 보관하다 보면 품질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품질에도 어떤 유지, 그 다음에 물건 다 팔고 난 다음에 재고가 부족한 경우, 이런 경우 품절에 대한 것들, 그 다음 물류 비용, 앞에서 관련된 거 다 똑같아요. 물류 비용이라고 하면 재고 비용도 마찬가지고 이동 수송 비용 이런 것들이 다 포함하는 거죠. 그런 물류 비용을 감소시키거나 그다음 물류 서비스를 또 효율적으로 바꾸긴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결과적으로 기업에서는 뭘 할 거냐면 얘를 이윤으로 연결시킨다는 거죠. 물건을 추가적으로 생산하거나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거 방법과 다르게 비용을 감소시키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바꿔서 음, 이윤을 추가적인 이윤을 더 창출할 수 있다라는 게 로지스틱의 의미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기업의 경쟁 우위의 원천이 되고 타 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다 한다고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물류 개념의 발전을 조금 보면 초창기에는 물류란 그냥 단순하게 물건을 전달한다는 개념에서 이게 로지스틱 개념으로 조금씩 넘어오면서 어떤 관리의 개념,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의 개념으로 넘어오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962년에 미국 물류관리협회에서 보통 물류를 단순하게 정의를 했었어요. 어떤 생산 라인 중점으로 해서 생산 라인에서 만들어진 어떤 물건들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또는 기업에서 어떤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원료가 어떤 생산 라인으로 전달되는 이런 거를 우리가 물류라고 얘기했다라고 1962년에 물류관리협회에서 정의를 했었어요. 그 이후에 1986년 정도 되면서 로지스틱 개념이 들어온다 그랬죠. 그래서 미국 로지스틱 관리협회에서 물류라는 게 단순히 물건을 이동하거나 하는 정도가 아니라 고객의 어떤 니즈에 부합하기 위해서 원재료라든지 반제품 등을 이동시키는 것 이런 개념으로 해서 로지스틱 개념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이제 고객의 니즈라는 개념이 들어가죠. 어떤 특정 물건에 대한 니즈일 수도 있고 시간에 대한 니즈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물류의 개념이 조금 더 매니지먼트의 개념으로 이동되어 왔다 보시면 돼요. 이게 물류 개념도가 돼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류의 개념이라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60년대까지는 수요를 예측하고 구매하고 그 다음에 자재에 대한 소유 계획들, 생산 계획에 관한 얘기인 거죠. 그리고 만들어진 물건들의 보관하여 포장, 그죠? 그 다음에 재고 이런 내용들 중심이었다고 보면 얘를 이동시키는 거, 자재 관리, 이게 다 합쳐진 거죠. 여기에 있는 게 자재 관리들, 그 다음에 만들어진 생산품들의
재고 관리라든지 유통 계획이라든지 물품 처리라든지 물종 유통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자재 관리와 그 다음에 수송에 관한 물종 유통을 합쳐서 로지스틱 개념으로 우리가 합쳤다 보시면 돼요. 최근에는 로지스틱 개념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 로지스틱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을 보면, 자, 로지스틱의 특징을 봅시다. 이 기본적인 물류하고 좀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뭘 생각한다고요? 고객의 니즈를 생각한다 그랬죠. 고객의 니즈를 생각하게 되고, 또 두 번째는 원재료나 반제품, 완성품 외에 다른 그와 관련된 정보들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재료, 그 다음에 반제품, 그리고 완성품과 관련된 정보들까지도 확인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에는 로지스틱에는 이동과 그 다음에 보관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물리라고 하면 이동 중심이었다 보면 로지스틱에는 이 이동에다가 플러스 보관 개념까지 더 추가했다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게 로지스틱이라는 게 물건을 보관하는데 비용이 들어가죠. 비용. 그다음 서비스로 저희가 제공하는 거잖아요. 서비스를 기업에서 제공하게 되는데 이 비용과 서비스, 사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좀 많은 추가적 비용이 들고요. 상대적으로 비용을 좀 줄이면 서비스의 질이 좀 떨어지게 되죠. 여기서 뭐가 생기냐면 트레이드 오프 현상이 생기죠. 그래서 트레이드 오프 현상이 생기니까 얘를 절충하는 거죠. 음, 그래서 약간의 비용과 서비스의 상충 관계를 절충을 통해서 어떻게 만드는 거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만드는 거죠. 우리가 합리적 의사결정이라고 하면 기업은 뭐가 되는 거죠? 이윤의 개념이 되는 거죠. 이윤을 최대화한다.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의 물류와 좀 다르게 로지스틱에는 고객의 니즈라는 게 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원재료를 구매하거나 반제품을 생산하거나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정보들도 포함되고, 그리고 이동과 보관, 그 다음 비용과 서비스에서 나타나는 트레이드 오프 현상에서 최적의 의사결정하는 게 바로 물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물류 발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죠. 운송이라든지 재고 수준, 그 다음에 서비스 아까 상충관계 얘기했죠. 트레이드 오프 상황, 그 다음 비용들, 포장, 그 다음에 하역 시스템이라든지, 그 다음 보관 시설 규모,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하는 거예요. 통합하는 게 바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로지스틱의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나오는데, 이 로지스틱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고객의 니즈예요. 고객의 니즈가 첫 번째죠. 고객이 원하지 않는데 굳이 물건을 이동하거나 만들 필요가 없죠. 물건을 배달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래서 고객 니즈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정보 산출 지점에서 소비 지점까지 효율적으로, 이게 두 번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얘를 보관하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통제하는 이 모든 과정들을 이제 로지스틱이라는 개념으로 합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업에서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몇 가지로 나눠보면 뭐 고객 서비스라든지 운반 운송, 창고 보관, 그 다음에 재고 관리, 그 다음 유통 정보라든지 하역, 조달,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다 합쳐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고객 지향이라는 게 니즈죠. 니즈고 정보 관리, 왜냐면 여러 가지 정보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이라든지 그 다음 보관, 그렇죠? 수송과 보관을 효율적으로 바꾸는 게 바로 물류의 개념이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기업이 최대 이윤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 의사결정하는 게 바로 로지스틱입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로지스틱 개념을 조금 확대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공급사슬이라는 개념인데요.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예전에 로지스틱이란 말이 예전에 꽤 유행했던 말인데 지금은 보통 로지스틱이란 말보다는 공급사슬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 물류라는 개념이 이제 조금 더 확대돼서 공급사슬 개념으로 가고, 이 공급사슬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SCM, Supply Chain Management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원재료를 관리하고, 또는 도매업도 마찬가지예요. 도매업이나 소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완제품을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 되죠. 그럼 결국은 생산자라든지 또는 원재료가 만들어져서 공급을 받아야 되고, 이것들의 물류 관리들, 뭐 보관이라든지 또는 수송과 관련되는 모든 내용들을 통합적으로 합리적인 방식으로 관리하는 방식이 바로 공급 사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급 사슬의 개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 앞에서 봤던 내용 중에 여기 요만큼 해당되는 부분, 이게 로지스틱이었죠. 게다가 여기 요만큼이 더 합쳐졌죠. 전략 계획부터 시작해서 요것들이 합쳐지는 부분, 여기 조금 더 자세하게 좀 할까요? 여기서 이 부분이죠. 그죠? 전략 계획이라든지 정보 기술, 마케팅, 판매, 재무 등을 합쳐가지고 얘를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로지스틱 개념에다가 기업에서의 어떤 전략적 계획이라든지 정보 기술의 관리, 그다음 마케팅, 판매 관리, 그다음 재무 관리를 추가적으로 더 추가한 내용들이 바로 공급 사슬이라 보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물류와 관련되는 대부분의 기업에서 하는 활동들은 이 SCM에 대한 얘기라고 보셔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로지스틱은 단순하게 Material Management Distribution, 이거를 원자재를 관리하고 그 다음에 배분하는 개념에서, 서플라이 체인은 서플라이어와 로지스틱과 컨슈머를 연결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게 같이 연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급 사슬의 또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 이게 피지컬한 물건들과 정보 흐름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게 뒷부분에서 여기는 매니지먼트 관리에 대한 얘기가 되거든요. 공급 사슬의 관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급업체에서 고객으로 전달되는 거에 화물이나 제품, 완제품들이죠. 원자재가 될 수도 있고 화물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제품들은 공급업체에서 고객으로 전달돼요. 반면에 정보 흐름들은 양쪽으로 가죠. 왜냐하면 제조업체의 어떤 그 재고 상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조업체의 뭐 생산 능력에 따라서 공급업체가 원자재를 공급하는 공급업체에 물류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고객의 니즈라고 했는데, 고객의 니즈의 변화라든지, 그거는 이런 것들이 제조업에다가 새로운 정보들을 주죠. 그래서 얼만큼 생산할 건지, 재고를 얼만큼 유지해야 될 건지, 이런 정보들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적인 흐름들은 이렇게 진행하는데, 반면에 정보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관리가 된다. 그 결국은 보세요. 공급업체도 마찬가지고 제조업체도 마찬가지고 고객들이 서로가 가진 정보들이 있는 거죠. 이런 정보들을 다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이 관리를 통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공급사슬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전통적인 물건을 수송하고 보관하고 분배하는 기능인 전통적인 물류 개념에서, 현대의 물류 개념은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는 개념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SCM을 관리하는 것 자체가 바로 물류 관리, 기업의 물류 관리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크게는 마케팅하고 판매 분야와 재무 회계 이런 것들이 더 추가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재고가 만들어질 때,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라고 보면 되죠. 재고가 만들어지면 마케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재고량을 줄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재고가 부족하게 되면 뭐 다른 방법으로 그 원자재라든지 또는 제품들의
수입을 또 다양화하는 방법들이죠. 이런 것들 마찬가지 들어가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운송 시간이라든지 운송 비용들, 그 다음에 창구 보관 비용, 이런 회계적인 부분 또는 재무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효율성까지도 확인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물류 활동을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거의 물류 활동이라 보면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 보시면 돼요. 공급 사슬 관리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활동들이 있죠. 여기도 보면 책에도 나와 있듯이 물류 활동에서 운송비와 재고 유지 비용, 창고 비용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사실 물류에서 얘를 왜 물류라고 부르냐면 실제로는 운송비가 제일 많이 드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지만 기업에서 하는 물류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실제로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게 운송비예요, 운송비. 그리고 재고 유지 비용이죠. 운송비와 재고 유지비, 창고 보관 비용 이런 것도 합치면 거의 90% 정도 되죠. 그 외에 이제 고객 서비스라든지 주문 처리하는 내용들이고, 그래서 물류 활동의 키 액티비티가 되는 주요 활동이 되는 것들이 바로 여기 있는 것들이죠. 고객 서비스, 그 다음에 운송 관리, 그 다음에 재고 관리, 정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이런 것들이 바로 핵심 활동인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물류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보시면 돼요. 고객 서비스에 해당되는 게 고객의 니즈라든지 고객의 어떤 소비 수준, 그다음 운송 활동해야 되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에 해당되는 게뭐 육상 운송도 있고 해상 운송도 있고 택배 뭐 이런 것들 다 포함된다 보시면 돼요. 그다음 재고 관리, 창고 관리라든지 또는 재고 유지 비용도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정보 시스템은 이런 활동들에 있어서의 어떤 주문 처리라든지 물류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어떻게 전달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죠. 그래서 보통 물류 활동에는 이 메인이 되는 것도 우리가 핵심 활동이라 그러고 그 외에 지원 활동으로서 이런 것들이 있죠. 창고 관리라든지 생산 연계 활동이라든지 조매 구달, 조달 구매, 그 다음에 포장 디자인, 그 다음에 정보 유지, 자재 관리 이런 것들이 바로 지원 활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나오면 얘를 서포트 액티비티라고 부르고요. 여기 있는 이런 것들 우리가 키 액티비티라고 그러죠. 그래서 얘네들이 핵심 활동이 되고 얘네들은 지원 활동이 된다. 그래서 앞으로 이 핵심 활동과 지원 활동 중심으로 해서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개념들을 저희가 좀 더 정확하게 배우도록 할 거예요. 자, 물류 활동 이제 시스템의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고객 서비스, 운송 활동, 재고 관리, 정보 시스템들이 있죠. 여기서 고객 서비스에 관한 것들 먼저 볼 거예요. 사실 물류 활동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고객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고객 서비스, 쉽게 고객의 니즈죠. 그렇죠? 니즈를 어떻게 관리할 건가, 얘네들 어떻게 만족시킬 건가가 물류의 핵심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고객 서비스 부서가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고객의 불편 사항들, 고충들을 우리가 처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물류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이런 고객 서비스의 어떤 만족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물류 시스템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아까 재고 관리였죠. 핵심 활동 중에 하나가 재고 관리였습니다. 이 재고 관리는 사실 기업에서 비용에 관한 문제라 보시면 돼요. 이 재고 관리는 기업의 비용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보면 되죠. 결국은 비용을 줄인다는 거는 이익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또 다른 말로 하면 교부의 입장에서 보면 가격이 내려간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비용을 줄이는 방법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가 부담이라는 어떤 재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거. 물건을 만들려는데 원자재가 부족하다든지 또는 물건을 팔려고 하는데 완성품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생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비용 절감에서 적정 수준의 어떤 재고 관리가 돼야 된다. 얘도 이 적정 수준의 재고 관리를 어떻게 이룩할 수 있느냐? 그랬을 때 물류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재고 관리라는 거는 궁극적으로는 이 재고 관리를 통해서 기업의 비용을 최소화하고 이 비용을 최소화해서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운송비가 많이 든다 그랬죠. 어차피 이게 물리적인 물건들이기 때문에 이 재화들을 우리가 전달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업
소비자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전달하는 과정 중 운송비용 사실 상당히 많은 부분 운송비용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거냐. 이 효율성이란 말은 항상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비용을 최소로 줄일 거냐. 비용을 최소화하는 운송 방법이 뭐냐. 이런 것들이 바로 운송과 관련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물류 시스템에서 보관 하역과 관련되는 건데 이게 마찬가지예요. 운송한다고 해서 운송해서 바로 전달되는 게 아니죠. 어떤 특정 위치에 보관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운송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보관하고 하역하는 좀 규모가 크게 되면 우리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배로 수송되어 오잖아요. 그래서 배로 수송되어 오는 것들을 하역을 하고 다시 재포장을 하거나 또는 그 하역한 곳에 보관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다시 분배하는, 배송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재고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보관 시설이 필요하고 이 보관 시설에 추가적으로 뭐도 따라와야 돼요? 하역 시스템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필요하다. 그리고 포장. 이 포장도 마찬가지예요. 포장 뭐 여러분들 택배 많이 받아봐서 알죠? 택배 받았을 때 포장이 부실하면 우리 깨지는 물건 이런 것들 포장이 되게 부실한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고객의 니즈가 만족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품이 생기거나 하는 비용들이 추가적으로 더 발생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적절한 포장, 그러니까 크기의 포장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합리적인 포장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안전하게 포장이 가능하긴 하지만 이 포장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비용을 상승시키죠. 그래서 포장이라는 건 원가를 상승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업의 이윤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적절한 포장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적절한 포장이 어느 정도냐 이런 것들도 기업에서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추가적으로 예전에는 그 물건의 안정성, 제품의 안정성만 더 중요하다고 하면 최근에는 이 포장 때문에 발생된 여러 가지 환경오염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환경오염과 관련되는 부분에도 중요한 이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포장에는 단순하게 원가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이 포장을 통해서 기업이 가져왔던 그 환경오염에 대한 사회적 책무까지도 확인한다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정보 처리 시스템. 이 정보 처리 시스템은 요즘 다 컴퓨터가 진행하잖아요, 그죠? 그 주문을 받거나 그 주문된 물건들을 배송하고 하는 모든 시스템의 정보들이 통합적으로 관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보들이 공유되고 교환이 잘 돼야 빠른 주문, 빠른 배송, 적절한 대응. 좋은 말이죠. 어, 그래서 빠르게 고객의 주문을 받을 수 있고 그 고객의 니즈를 통해서 빠르게 배송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적절한 대응들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물류와 경쟁 우위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공부하고요. 그 SCM, Supply Chain Management에 대한 얘기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